가장 중추가 되는 게 결국 리플 프라임이 된다라고 봤을 때 네. 우리가 지금 리플이 가고자 하는 이 방향에서 일단 본인들의 방향성을 굉장히 잘 잡았고 아직까지는 뭐 파트너십이 스위프트라든지 이런 뭐 워낙에 오래된 맞아요. 이런 전통적인 이 인프라와 비교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서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가격이 조정받는 거는 뭐 어떤 단기 변동성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로 차치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리플이 성장 가능성이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알트코인 다 다루고 있는데 특히 저희가 이제 XRP 서울 2025 이제 같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카탈라이즈라는 리서치라는 이제 이현재 대표님 계신데 이제 그분께서 이제 저희들을 좀 초청해 주셔서 이제 저희랑 홍익희 교수님 이렇게 세 명에서 이제 간담회 형식으로 토론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것 같은데 이제 그와 같은 인연이 되어서 또 XRP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XRP 또 이야기 많이 나누면 네.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워낙에 또 좋아하는 종목인데 요즘에 약간 부진한 움직임이 좀 상대적으로 나와서 아마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XRP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XRP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뭐 기본적인 질문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뭐 아마 리플 투자자들은 이제 과거는 막 리또속 이러면서 되게 많이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결국 그 과실을 겪으신 분들은 이제 또 많은 부를 축적한 이제 상황이고 사실 뭐 지금 사실 현재의 시기다 비슷한 생각이 든다. 지금 현재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눌려져 있는데 이것을 버틴 분들은 그 과실을 얻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플에 대한 이런 펀더멘털이 아마 좀 궁금한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비즈니스 확산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XRP를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일단 무엇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XRP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XRP 레저 이런 것의 성능을 좀 기능을 좀 개선하기 위해 이런 상황에서 얘들이 다른 프로젝트 그리고 코인들과 다르게 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좀 어떠한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종합적으로 또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XRP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사실은 XRP의 펀더멘탈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좀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펀더멘탈은 XRP 자체가 좋다 나쁘다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재무제표랑 비슷한 거죠. 우리가 메인넷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펀더멘탈이라는 것 자체가 네트워크의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거는 어쨌든 구체적인 수치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뭔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XRP를 볼 때는 두 가지 관점을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고 있는 관점은 과거 같은 송금 기반의 전통적인 사업군에서 정말로 XRP가 이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의 무게감이 실리는 부분들이 첫 번째 관점이라면은 두 번째는 이제 XRP가 본격적으로 더 가려고 하는 방향성 본인들이 이제는 미래 먹거리로 더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국면들에서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이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두 번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가 바로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들인데 네. 지금 메인넷 사업에서 뭔가 이 XRP의 어떤 입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다른 메인넷과는 아직까지는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XRP는 전통적으로 이미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 같은 출발점에 있지 못했다기보다는 있지 않았던 거죠. 네. 본인들은 이 길로 갈 생각이 이미 없었던 상황에서 이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같이 해보겠다라는 관점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어떻게 보면 XRP 레저 이 생태계는 이제 막 태동하는 시점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XRP 레저가 즉 메인넷이 성장해서 뭔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위에서 정말 디파이에서 가령 이더리움에서 막 에이브라든지 유니스왑이나 리도 파이낸스 같은 이런 프로토콜들이 등장했던 것처럼 이 디파이 XRP 레저에서도 이런 이 킬러 앱이라고 하죠. 네. 이런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시장의 관심을 크게 끌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시장의 관심을 끈다는 거는 이 메인넷에 자본이 더 들어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메인넷 관점에서는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현재 RLUSD 한번 살펴봤을 때 네. 최근에 좀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그동안에 RLUSD가 상승할 때 네. XRP 가격이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가 이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 메인넷 관점에서 봤을 때는 RLUSD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국면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부분인데 최근에 조금 주춤했지만 그럼에도 올해 초부터 해서 상승 추이 살펴보면은 사업자 기준으로는 리플이 전체 사업자 중에서 뭐 1위가 테더고 2위가 서클이다. 네. 그리고 3위가 뭐 이 스카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을 때 네. 지금 7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조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더 본인들의 스테이블 코인 사업 확장과 RWA 확장을 했을 때 좋은 기조를 가져갈 수 있다고 첫 번째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송금과 이 금융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이번에 히든로드라는 이 플랫폼 네.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이름을 바꿨죠. 리플 프라임으로 바꾸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시작합니다라고 며칠 전에 이제 본인들 X에 선언. 올라왔는데 네. 어떻게 보면 선언인 거죠. 그쵸.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제 출발했어를 알리는 건데 그 전에 이 기반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뭐 디트레저리라든지 아니면 레일 같은 레일이. 이 결제 기업들을 이미 인수를 했고 맞아요. 그리고 이 메타코. 그리고 스탠다드 커스터디 네, 맞아요. 이런 기업들도 이미 인수를 해서 글로벌한 시장 환경에서는 메타코 그리고 미국에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 커스터디 같은 회사들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미 본인들의 사업 기반을 갈 수 있는 이 인프라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고 그러면 여기에서 결제와 커스터디와 그리고 매매와 모든 어떤 기반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어떤 라인을 형성했다라는 그 선포들이고 네. 그럼 이것들을 담당하는 가장 중추가 되는 게 결국 리플 프라임이 된다라고 봤을 때 네. 우리가 지금 리플이 가고자 하는 이 방향에서 일단 본인들의 방향성을 굉장히 잘 잡았고 아직까지는 뭐 파트너십이 스위프트라든지 이런 뭐 워낙에 오래된 맞아요. 이런 전통적인 이 인프라와 비교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서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가격이 조정받는 거는 뭐 어떤 단기 변동성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로 차치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리플이 성장 가능성이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딱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리플이 사실 처음 나왔던 이유가 이제 스위프트 코드 너무 좀 오래되어 있기도 하고 너무 느리고 비싸고 우리가 이것을 대체할 거야 라는 딱 그 말씀이 딱 가장 이제 임팩트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이런 뭐 M&A를 통해서 이제 딱 결제, 송금 딱 그런 것에 딱 집중하고 있고 그걸 또 다각화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특히나 또 약간 더 말씀드리면 이제 디파이 이런 쪽도 사실 최근 또는 뭐 작년부터 많이 나오고 있던 것 같은데 이제 리플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더리움의 디파이 프로토콜과 같은 뭐 플레이어 또는 이제 도플러 파이낸스 이런 것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도플러 파이낸스에 대해 좀 관심이 좀 많이 있는 편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자리를 잡고 이러면은 그 생태계가 더욱 확장되고 이제 또 제가 또 XRP 서울에서 말했던 게 결국 이더리움은 약간 제너럴리스트 그리고 또 XRP는 약간 결제 송금을 위한 스페셜리스트라 말했는데 그 스페셜리스트로서의 길을 좀 잘 확장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또 갑자기 또 드는 것 같네요. 그게 되게 너무 좋은 말이네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인 게 이더리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솔라나도 그렇고 제너럴리스트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반이라면은 XRP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의 과업에 정말로 가장 전문화된 그런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어떤 쪽이 더 많이 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시간이 가줘야 되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기반을 받아낼 수 있는 자본은 정말 많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온도 파이낸스 얘기를 하면서 RWA 규모가 앞으로 가야 될 이 월가의 자본은 천문학적이다. 이 천문학적인 자본이 얼마나 온체인으로 올라올지는 네.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가봐야 될 길이지만 맞아요. 그럼에도 지금 이미 그 흐름들은 시작이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시작이 됐다는 거를 믿는 분들은 이제 암호화폐에 더 진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너무 소설 같은 얘기다 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사실은 투자에 대한 고민들을 또 해봐야 되는 거죠.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 기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가격을 넘어서서. 네. 네. 가격을 넘어서 이제 가치를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도 다 여기에 다 녹아져 있을 겁니다. 투자에 대한 철학들, 이제 네. 투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 다 녹아져 있을 테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리플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 뭐 리플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 다 전반적으로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뭐 네.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나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좀 더 녹여져 있는지도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들이 예. 우리가 리플과 이 이더리움 솔라나의 차이점에 대해서 네.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라고 굉장히 멋있게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들이 이 책에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결국은 이 진영과 이 진영은 서로 봐야 될 지표가 다르다라는 부분들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자세하게 녹여놨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과 솔라나도 또 봐야 되는 것들이 또 다르다는 부분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워낙에 뛰어난 플랫폼이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물론 비트코인도 레이어 1이지만 네. 그럼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한 이 뭔가 이 시장의 어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정말 그 기반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을 더 중심으로 둔다라고 봤을 때 일단 이더리움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는 건 역시나 자본이 얼마나 모이고 있는가 이 부분들로 봤을 때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유통되고 발행이 되는지를 봤을 때는 일단 이더리움이 가장 확고하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전통 금융들이 본인들의 자산을 이제 온체인화 할 때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되는 체인은 일단은 이더리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라면은 네. 두 번째 솔라나도 이더리움 다음으로 강하게 기관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 현물 ETF 승인이 됐는데 첫 주 성적표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맞아요. 거래량이 엄청 좋았죠. 거래량이 엄청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체 IBIT 물론 블랙락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그 주에 워낙 안 좋았습니다.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IBIT를 누르고 전체 암호화폐 ETF에서는 1위를 기록을 했고 네. 그리고 전체 미국 ETF를 다 보더라도 그 주 거래소는 20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기관들이 솔라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과 또 다른 부분들이 결국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탈중화가 된 나스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실질적인 어떤 사용성 측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용성을 극대치까지 한번 올려보겠다 그리고 중앙화된 플랫폼보다도 더 퍼포먼스를 잘 내보겠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솔라나를 볼 때는 그런 사용성 지표를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XRP를 볼 때는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 고민해 보면은 앞서 펀더멘털이 조금 부진하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네. 결국은 이 XRP를 가지고 있는 특정한 주체들의 움직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커런시 용도가 강한 XRP 같은 경우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가장 주시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리플과 이제 각각 좀 봐야 될 지표가 다르다라는 것이 좀 녹여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또 같이 또 보시면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ETF 이야기했으니까 또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이 리플에 대한 ETF에 대해서도 막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솔라나는 됐는데 왜 리플은 안 됐어? 혹시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하고 전망하고 계신지 말씀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XRP에 대해서 최근에 ETF 스토어, 지금은 이름을 이제 회사명을 바꾸긴 했는데 네이트 데라시라고 하는 그 분이 본인 X에서 2주 정도 후에 XRP 현물 ETF가 승인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도 폴리마켓이나 이런 데 살펴봤을 때는 뭐 이 승인 자체는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지금 시점에서 XRP 현물 ETF를 거절할 만한 요인도 사실상 없다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네. 이미 SEC와의 소송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SEC의 기조 자체가 이미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간소화하는 절차들까지도 다 공식적으로 다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솔라나가 먼저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데드라인이 더 앞서 있었습니다. 데드라인이 시작해서. 더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고 네. 결국 이 데드라인도 사실은 더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네. 셧다운으로 일정 부분 연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 그것들을 감안하면은 이제는 이더리움 다음 솔라나 다음 순서는 XRP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그 전에 라이트코인이나 헤드라 같은 코인들도 같이 승인이 되긴 했지만 역시나 그 코인들도 일찌감치 또 신청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다 같이 신청이 되더라도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지는 또 별도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최근에 좀 주의해서 보고 있는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지표가 일단 코인시어스에서 집계하는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의 순유입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 네.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던 게 솔라나와 XRP가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비로 이 전체 규모 대비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또 주목하고 있는 한 가지는 CME에서 네. XRP랑 솔라나 선물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 그 얘기는 기관들이 이 솔라나에 이어서 XRP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점으로 봤을 때 XRP가 흥행에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XRP는 보시면 이제 그 렉스셰어스 앤 오스프리 펀드에서 이미 나와 있기는 한데 그거는 또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랑 또 다른 법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것도 그래도 나름 흥행을 했었지 흥행 않습니까? 성공했습니다. 시장의 네. 기대보다 흥행 그렇죠. 성공을 그래서 했고 그때도 되게 뭔가 뉴스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도 나오면은 아마 솔라나 뭐 그 이상의 흥행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뭐 솔라나 정도의 인기를 끌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결국은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XRP가 이 XRP 리플 자체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사업이 더 궤도에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5년 뭐 2개월 남았고 26년 있고 앞으로 투자라는 건 사실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회사 뭐 리플이라는 곳은 사실 리플랩스 지금 리플이지만은 거기서 어떻게 잘 해가 나가는지 그걸 되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뭐 오늘 또 이렇게 리플 이야기 또 많이 해봤는데 사실 뭐 리플 뭐 투자하는 사람마다 이제 본인의 투자 전략에 따라 투자 리스크를 감수하는 정도에 따라 되게 다르다라고 사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리플에만 집중하는 투자 이것에 대해서 좀 위험하지 않는지 혹은 이제 반대로 전체 시장 흐름만을 살펴본다 그러니까 약간 좀 너무 조심스럽게 보는 사람 집중 투자하는 사람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작가님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네. 뭐 워런 버핏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분산 투자를 하는 거는 그 종목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다. 또 이런 취지로 네.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건 이제 워런 버핏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실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들은 자산의 성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다 생각합니다. 가령 워런 버핏이 지금까지 투자해온 그런 가치 투자의 어떤 관점들과 변동성이 정말 지나칠 정도로 극심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또 같은 기조로 똑같이 보기엔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견들을 굉장히 잘 또 마음에 새겨야 되지만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은 집중 투자는 아직까지는 좀 덜 어울리는 시장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만약에 내가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딱 하나의 자산 비트코인 집중 투자는 얼마든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이외에 네.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네. 어떤 알트코인이든 특정 알트코인에 몰빵하는 투자는 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 그러면은 전략을 세울 때는 비트코인과 조화를 이루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가장 관건이 될 것이고 네. 그러면은 그 관점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전략은 결국은 내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갈 가치가 있는 자산을 핵심 자산으로 놓고 그 외의 종목들을 위성 자산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뭔가 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같이 가져가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리플 같은 경우 XRP는 핵심 자산으로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또 여기에 대해서도 네. 한번 궁금증을 가져볼 만한 필요가 그렇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이 많이 나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나뉠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XRP까지는 핵심 자산으로서 가져갈 가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을 중심에 놓고 핵심 자산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을 뭐 4개에서 5가지 정도 꾸린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그리고 XRP 하나 뭐 더 넣으면 BNB 정도까지 해서 네. 그 정도 자산들은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롱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어떤 프로토콜 기반의 유틸리티라든지 아니면은 레이어 1 중에서도 아직까지 뭐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이런 펀더멘털이 나오지 못하는 프로젝트들은 좀 조심스럽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핵심 자산으로 넣기에는 조금 더 고민할 지점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딱 핵심 자산 그리고 이제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 자산 표현이 되고 마음에 와닿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이런 중장기적 설계를 위한 움직임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이제 뭐 다양한 뭐 말씀 주셨는데 뭐 되게 결국에는 뭐 데이터도 봐야 되고 매크로도 봐야 되고 이런 펀더멘털도 봐야 되고 뭐 내러티브도 봐야 되고 트렌드도 봐야 되고 진짜 볼 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또 진짜 너무 사실 지금 시기는 뭐 챗GPT도 나와 있고 AI도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보는 너무 많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보는 있으나 그것을 우리의 투자 철학에 녹아내는 이제 해석과 투자 철학에 녹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시장에 이제는 문제는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정보가 너무 넘친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정보 중에서는 우리가 투자에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가 있고, 사실은 뭐 별 의미 없는 정보들도 너무 많고, 거기다가 가짜 정보들도 너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정보 자체 하나하나에 일일비해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관점들보다는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다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오랜 시간 수년간 투자를 해오면서 더 강하게 드는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장기 투자 말고는 사실은 고래를 이기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새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령 최근에 일어난 상황들도 살펴봤을 때 아무리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고 있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떨구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떤 지표 바깥에 있는 일들인 거죠. 네. 우리가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장기 보유 물량이 매도되는 것도 확인을 했고, 네. 그리고 특정한 고래들이 매도하는 것도 확인을 했고, 네. 비트코인의 오지들, 오리지널 갱스터, 초기 기여자들의 매도도 확인이 되고, 다 확인이 되면서 매도 대비 매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확인이 됐지만, 네. 이 흐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기울어 버릴 거다, 이렇게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바로 따라 붙는 게 단기 보유자들의 천문학적인 패닉셀링, 그리고 그 다음에 천문학적인 청산,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뭔가 시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을수록 뭔가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기가 너무 힘든 거죠. 맞아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이 자산들을, 내가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들을 확고하게 검증한 코인을 담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이 코인들 위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잘 가져갔는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코인들을 내가 상승할 때 올라타지 않고 저평가 구간에서 잘 모아갔는가, 이 관점들을 계속해서 곱씹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내가 확고하게 여기에서 스스로에게 합격점을 줄 수 있다면은 그때는 그냥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바이더딥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고 했을 때는 또 상황에 맞게끔 뭔가 다른 전략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가져갔을 때는 결국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그때 왜 팔았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결국 그 관점에서 이 복잡한 시장의 상황들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결국은 장기 투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자산을 결국 지금 가격 변동성이 아니라 가치에 계속해서 중심을 두고서 투자를 했을 때는 이 구간은 내가 견뎌야 되는 구간이다,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현물 중심의 거래는 결국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죠. 네. 선물은 계속 버텼다간 청산돼서 내 시드가 전부 다 날아갈 수 있지만, 이 현물은 고래들이 아무리 흔들고 세력들이 흔들어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뺏을 수 없는 거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를 생각해보고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냉정하게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구간에서 대응 전략들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마지막에 또 책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 그런 시나리오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태가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그냥 홀딩을 해야 되는지, 혹은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구입하지 않으시더라도 서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시고 아마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 책에 또 함축적으로 되게 잘 설명해 두었으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준비한 내용 다 돌아봤는데,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매크로 현황, 되게 지금 투심이 좋지는 않긴 하지만은 이것도 결국 투자를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결국에 뭐 다른 지표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 가고 있다, 이것에 조금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고요. 알트코인 중에 오늘 대표적으로 XRP를 살펴보았고, XRP에 대해서도 지금 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격적으로 눌러 있지만은 이런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하게 M&A 전략이든 뭐 RLUSD 등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되게 좋다. 그리고 투자 철학에 대해서도 우리는
핵심 자산 그리고 위성 자산을 토대로 우리의 투자策略을 하면 되게 좋다라는 말씀을 이제 새겨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우리 저희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한마디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대표님이랑 또 이런저런 속내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네. 좀 걱정을 한 부분들이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마음이 많이 좀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뭔가 단기적으로 또 특히 시장에 진입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면은 사실 미실은 손실이 좀 크실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막 갑자기 특정 구간들은 지켜내줬으면 했는데 그 구간이 무너지면은 뭔가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자신도 모르게 또 막 매도 버튼을 클릭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투자 관점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시장과 반대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이 공포를 느낄 때 탐욕을 느껴야 되는 게 맞고, 시장이 탐욕스러울 때는 아주 큰 공포를 느끼면서 언제 탈출해야 되지? 그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시점은 꾸준히 시장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잘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식사도 더 잘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잠도 더 많이 푹 주무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투자는 하루 아침에 뭔가 일주일, 한 달, 뭐 반년 안에 승부를 보겠다 이런 시장이 아니라 앞으로 1년, 3년, 5년 꾸준히 이어나가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경험들로 투자의 체력을 기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초대해 주신 표상록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박종환 작가님을 모시고 알트코인 실전 투자 바이블 책을 같이 좀 지켜보는,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